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의 안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인문학연구원에서는 그 지필 사업을 이제 후원하고 그 지필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의 발표를 이렇게 한 시간 반 혹은 두 시간 정도 길면 이렇게 그 발표를 듣고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차례가 되어서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김주원 박사님을 모시고 시간의 흔적과 시선의 발견, 마르셀 프루스트와 사진에 대해서 좀 고귀한 의견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원 박사님은 서울대 불문과 불어 석사까지 하시고 프랑스 제3대학에서 프루스트의 음악사상에 대해서 학위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퍼스널하게 김전 선생님하고 아주 한 30년 우정이 있는데 저는 장난컨대 이 불문학은 물론 한국 인문학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김 선생 어려서 썼던 글들이 다 기억을 하는데 힘도 있고 또 아주 그 날카롭습니다. 아주 예리한 그 통찰력을 갖고 있는 친구여서 후배이자 동료로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 정말 기대가 아주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어가 생각나는 게 없는데 기대가 만땅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김전 박사님의 고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프랑스 소설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살았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의 작품에 나타난 사진 주제에 관한 연구를 준비를 했습니다. 11월 18일이 프루스트가 세상을 떠난 지가 정확히 10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걸 맞춰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이 프루스트의 대표작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또 새 번역본이 다음 주 11월 18일에 이제 완간이 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세계문학에 관심 있으신 독자분들께는 지금이 또 프루스트라는 참 분량도 그렇고 이 부담스러운 작가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루스트 읽기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제를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문학하고 사진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이제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진이라고 하면은 이제 현대인의 생활에서 참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주제이지만, 사진이 발명이 된 게 1839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2년 뒤에 1871년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태어났죠. 그래서 이 1870년대부터 프루스트가 살았던 시기를 보통 사진의 역사를 쓰는 분들은 이 시기부터 좀 사진 매체가 일종의 안정기, 성숙기 이런 거에 좀, 그리고 이제 아주 대중적으로 보급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루스트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사진이라는 매체에 우리들처럼 친숙한 사람이었고, 그런 모습을 이제 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아주 당대의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에 나오는 사진에 대한 언급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문학 작품의 이해라는 거하고 사진의 역사와 미학, 이 두 가지 연구 분야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두 영역 사이의 대화를 시도할 수가 있는데, 그걸 좀 한번 일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랄까?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려면 좀 연구사에 대해서 지금 이게 학술 발표라기보다는 강연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텐데요. 프루스트는 참 이 불문학계에서 선행 연구가 많은 작가고, 사진에 대해서도 선행 연구가 많습니다. 많이 축적이 돼 있는데, 프루스트 작품에서 사진의 의미에 대해서 중요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보통 한 1970년대 정도 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문학 비평가로 보통 알려져 있지만 사진 이론에서도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죠. 수잔 손텍, 올랑 바흐트,
이런 비평가들인데요. 이상하게도 두 사람 다 70년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프루스트의 사진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진이라는 것이 사실 프루스트가 생각하는 문학이라는 건 굉장히 거리가 있고, 그래서 사진을 좀 프루스트가 부정적으로 다루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여기 써놓은 것처럼 프루스트가 보기에 사진이라는 거는 지나치게 시각 중심주의적이고 그저 의도적으로만 과거를 관계를 맺는 비상적인 그런 것이거나, 혹은 사진에는 어떤 프루스트적인 거, 과거를 회상시키는 이런 것이 없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프루스트가 작품이 무엇에 대한 작품인가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기억에 대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학의 원천으로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고 예상치 못하게 풍요로울 수 있고 우리가 의도한 것보다 많은 것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문학 창작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진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기억을 대체하는 수단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마트에 가요. 마트에 가가지고 차를 몰고 가가지고 신나게 장을 보고 돌아와서 차를 어디다 세워놨더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차를 사진을 찍어놨으면 쉽게 찾아갈 수가 있죠. 예. 우리의 부족한 기억력을 대신해 준 건데, 하지만 프루스트한테서는 이렇게 사진이 어떤 의미에서도 기억을 대체한다라고 말할 수가 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거는 결국 시각적인 정보를 평면에다가 기록을 한 건데, 그거에 비해서 기억이라는 거는, 그 사진이라는 건 정말 프루스트가 보기에는 잴 데 없이 복합적이고 총체적이고 여러 가지 감각이 다 섞여 있고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르트나 손텍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기억에서 출발하는 프루스트에 창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세계의 외면을 그냥 기록하는 어떤 표면적인 피상적인 사실주의하고를 이제 대비를 빡 시키고 있는 거고, 그렇게 또 대비를 시키는 이유는 아마도 모더니스트의 일종의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프루스트도 그렇게 사실주의에 우리처럼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사진 반면에 사진 쪽에서 있는 사람들, 사진가들, 사진 이론가들, 미술사가들, 이런 사람들은 프루스트와 사진의 관계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루스트가 현대 사진 이론을 굉장히 예고를 했다든가, 사진가들이 그 프루스트의 기억 이야기를 막 참고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바탕에서 학계에서는 이 프랑스 연구자들보다도 영미권 영어로 학술 활동을 하는 학자들이 이 프루스트와 사진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 많이 발달한 어떤 문화사적인 관점, 이런 게 이제 사진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1990년대부터 아주 최근까지 2010년대까지 이제 프루스트 작품에 나타 있는 사진하고 당대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프랑스의 소위 시각 문화 사이의 관계를 이제 많이 연구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프루스트 소설에서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연구의 목표는, 그러니까 프루스트 소설에서 사진 주제의 의미들을, 그러니까 좀 이 손텍이나 바르트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문화사적인 접근을 보여준 연구자들보다 조금 더 작품 내적으로, 체계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연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소위 이제 20세기 후반에 사진 이론의 고전적인 문헌들을,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발터 베냐민, 수전 손텍, 롤랑 바르트, 존 버거, 필립 듀부아, 로잘린 크라우스, 고전들이죠.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참고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저희 지금 이제 사진 미학에 관한 강의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는 사실 깊이가 굉장히 부족할 것이고, 이제 문학 작품을 분석해가는 과정에서 이 이론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이론들을 참고해가지고 지금 어떤 맥락 안에서 이 발표자가 분석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좀 이해를 돕는 그런 수단으로 이론가들이 각 이름이 잠깐씩 등장하는 거를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헌들에서 이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뭔가 있다면 그것은 사진에 찍힌 대상, 피사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제가 제 사진을 찍습니다. 제 사진을 이걸 보고 이제 셀카를 찍고 나면 저는 저의 삶을 살겠죠. 저는 저에겐 저의 시간이 있고, 이 사진은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서 사진의 갈 길을 가겠죠. 이건 사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늙어가고 사진은 사진대로 낡아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진을 보고 하트를 찍는 건 나에게 보내는 하트가 아니에요. 사진에게 보내는 거지. 결국 우리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뭔가 프루스트의 좀 핵심적인 통찰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진의 지시 대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준다는 것이죠. 이게 분위기 잡고 이야기했지만 20세기 사진미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우리 프루스트라는 작가의 시간에 대한 글쓰기가 그걸 좀 어느 정도로 예감하고 있는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프루스트 작품에 나타난 사진의 역사입니다. 외즈나제의 작품 같이 왔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이 소설의 화자가 자신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한 4,000쪽, 7권에 회고해 나가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주인공이 어떤 계시를 받고 이제 문학 창작을 스스로 시작하는, 그래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 이제 프루스트가 살았던 시기가 뭐 촬영 기술도 발전을 하고 사진의 어떤 사회적인 용도 같은 것도 많이 확장이 되죠. 그래서 과학에서 의학, 그다음에 일간지의 심에 이제 사진이 실리고, 범죄 수사할 때 이제 사람이 사진을 쓰고, 예술 작품 창작할 때도 사진 보고서는 그림 그리는 그런 게 이제 정말 전방위적으로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프루스트 소설 속의 사진 이야기들이 이런 걸 어떻게 이제 반영하는가. 그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술 복제 시대의 도래, 사진 이미지의 예술성이라는 부분입니다. 한 1880년 전후로 추정이 돼요. 소설 안의 연대기를 살펴보면. 이 시대의 어떤 매체사적인 상황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한 5살쯤 되는 것 같고,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손자 생일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손자를 굉장히 아끼는 아주 정말 감동적인 할머니인데, 이 예술에 대한 열정이 아주 남다른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선물을 줘야 돼요. 이렇게 현금을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할머니는 내 방에 가장 아름다운 유적이나 풍경 사진을 걸어주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그런 사진들을 구입하려 하자 재현된 사물에 미적인 가치가 있더라도 사진이라는 기계적 재현 양식에서 금세 통속성과 유용성을 찾아내셨다. 그래서 최대한 사진을 피해 다니려고 하죠. 그게 좀 이런 탐색의 바탕에는 사진이 좀 예술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좀 당대에 오래 이제 지속됐던 논쟁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할머니의 정성이 참 애를 쓰고 계시지만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죠. 1930년대에 발터 베냐민이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이 문학 어느 분야를 공부하셔도 꼭 피하기 어려운 이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가 경과한 동안에 회화와 사진 사이에서 그 산물들의 예술적 가치를 두고 벌어졌던 논쟁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좀 빗나가고 혼란스럽다는 인상을 준다. 중요한 질문은 사진이 예술이냐라는 물음보다는 사진의 발명으로 인해서 예술의 성격 전체가 바뀐 것이 아닐까 하는 물음이다. 자, 우리 주인공이 커가지고 베냐민 글을 읽으면 아이고 우리 할머니를 저격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긴 하지만은 이 우리 젊은 주인공이 처해 있던 어떤 세대적인 상황을 또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죠.
예.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사진 말고 다른 어떤 이미지를, 다른 어떤 복제 수단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는지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뭔가 이 사진이 너무 익숙하고, 이 모든 시각예술, 미술, 시각예술이라는 것에 사진을 통해서 사실 입문하게 되는, 복제된 사진을 통해서 입문하게 되는 세대거든요. 파리에 살아요. 파리 사람인데, 파리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죠. 거기 가면은 이 유럽의 미술의 걸작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거기 그냥 걸어가면은 다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집에서 도록으로 사진으로 미술 보는 거예요. 완전 우리 같은 현대인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사진을 찍고 찍히는 행위에 굉장히 익숙한 친구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산책 나갔다가 꽃나무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 꽃나무를 받은 감동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손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요. 다 고립시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진을 찍히는 일에도 굉장히 익숙한 친구입니다. 이건 이제 프루스트예요. 우리 프루스트가 6살 때, 프루스트 동생 로베르가 4살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만 보셔도 굉장히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동생 머리 한 거 보세요. 아주. 예. 이렇게 번거로운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게,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의젓한척하는 표정하고, 손에 주먹 쥔 거하고, 지금 뒤에 손 가려놓는데 굉장히 지금 뭔가 그 오른손은 동생 괜찮아. 동생은 좀 얼어있고, 얘는 물론 얼어는 있지만, 어쨌든 처음이 아닌 거죠, 지금. 온 가족이 다 번듯하게 차려입고서는 연출된 사진을 스튜디오에서 찍는 거, 이게 어떤 이 번듯한 부르주아 가문의 의례처럼 된 거죠. 이게 이제 어린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고 막 어색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떠나는 날 아침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려고 내 머리를 파마하고 내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모자를 조심스럽게 씌우고서는 소물된 벨벳 코트를 입혔다. 그랬는데 나는 그 상황을 못 견뎌서 이렇게, 다 읽진 않겠지만 사고를 쳤습니다. 이게 아직은 우리 어린이들이 그냥 힘들어하는 이야기지만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이러면은 이게 좀 부르주아 문화의 아주 진부하고 경직된 성격, 이런 거를 보여주는 사진,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는 사진 촬영 현장에 대한 반감,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폴 나다르의 사진들도 사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출된 가족 사진을 막 견디지 못하는 장면이 몇 권 뒤에도 다 뭐 한 10몇 살 돼서도 또 나와요. 우리 할머니하고 여름 휴가를 갔는데 해변으로 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굉장히 뜬금없이, 그 사진 싫어하던 할머니가, 얘야 우리 같이 사진 찍자. 할머니가 왜? 그리고서는 사진을 그냥 찍으시는 것도 아니라 막 치장하고 막 멋있게 찍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인공이, 할머니가 왜 이러시나, 마음에 안 드네. 막 어깃장 놓고 막 되게 할머니를 속상하게 하는 말을 하죠. 할머니가 왜 사진을 찍자고 했냐면은, 자기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혹시나 내가 이러다가 어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손자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로 영정사진 같은 걸 찍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주인공은 이 가족 사진의 의례라는 거에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스튜디오에서 번듯하게 차려입고 연출해가면서 찍는 사진이 싫다고 하면은 뭔가 다른 방식의 사진 같은 걸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게레오타이프라고 해서 1839년에 처음 나온 사진술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이 화학, 어떤 물질적인 특성들 때문에 이제 보면 구분은 쉽게 가요. 또 약간 번들거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금속판 위에다가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종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때만 해도 사진이 노출 시간이 길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부동사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긴장감이 사진에 찍히죠. 굉장히 다른 사진이 보이는데, 이제 그런 사진들을 오히려 당시의 현대식, 1880년대 기준 현대식에 잘 연출되고 잘 뽑힌 사진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혹은 이런 걸 찍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스냅 사진. 스냅 사진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뭔가 어떤 휴대가 가능한 크기의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들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냥 밖에 나가서 마음에 드는, 그냥 손가락이 눌리는 순간에 포착하는 스냅 사진.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아야죠.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도. 그게 이제 1880년대 우리 그러니까 소설의 주인공이 청소년기로 접어들 때 이제 사진의 역사에 있었던 그 혁신입니다. 그 카메라를 최초로 출시한 회사가 아직도 뭐 익숙하실 겁니다. 코닥. 예, 코닥이라고. 그래서 이 뺑뺑 돌리는 롤 필름 있죠? 좀 이제 코닥 한 필름을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를 들어간 휴대용 카메라가 이제 출시가 1888년에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쉽게 찍을 수 있는 사진이라는 거를 광고 문구로도 이제 강조를 합니다. You press the button, we do the rest. 사진은 알아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도 뭐 이 주인공 동년배 친구 생루라고 몇 번 더 얘기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뭐 코닥 카메라 틀고 등장을 해서 막 사진을 찍고 다니고 그래요. 그렇게 스냅 사진의 유행이나 뭐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등장,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프루스트가 이제 사람이 현실을 포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다 세워놓고 보는 거랑 거리에 나가서 찰칵 스냅 사진을 대비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프루스트가 좀 즐겨서 쓰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 볼 라나드가 찍은 클로드 모네의 사진 보고 계십니다. 아까 할머니랑 사진 찍었던 그 여름 휴가지에서 우리 주인공이 이제 화가를 한 명 만났는데, 그 화가의 이름이 엘스티르라고 해요. 엘스티르라는 사람이 이제 19세기 후반에 주로 활동했던 가상인물입니다. 이제 허구 속에 이제 프루스트가 창조한 사람인데, 당시 이제 프랑스의 좀 현대적인 화풍이라고 하는 소위 인상주의 이쪽에 굉장히 비슷한 작품을 보이는 그런 화가죠. 그래서 이 사람 그림에 대해서 또 길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당대 사진사의 또 다른 쟁점이 이제 언급되는데, 그것이 사진과 회화의 관계다 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회화의 관계에 대해서 한때 좀 이런 식의 도식이 퍼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것과는 비할 수 없이 정확하게 재현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화가들이 다 자기 직업을 잃는 거죠. 똑같이 그려주는 거를 원하는 고객들이 화가한테 와서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안 하고, 사진가에서 사진을 착각 찍으면 값도 싸고 훨씬 정확하니까. 그러면은 화가는 이제 우린 뭐 하지? 남은 사람들은 이거는 그러면은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혹은 어떤 그 회화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이걸 이제 자율화된다고 하죠. 그런 움직임이 생기고, 그래서 회화의 역사가 인상주의를 거쳐서 모더니즘과 추상화로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설명 방식은 사실 추상화와 뭐 추상표현주의, 모더니즘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고 우리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그냥 다 우리 역사가 우리를 향해 왔다, 이런 이야기일 거고요. 뭐 그보다 이제 옛날 사람인 프루스트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사진, 독특하지만 진실된 사진 이미지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습관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인상을 환기하면서 우리 자신의 내부로 들어가게 한다는 이유탄의 이중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 등등. 여기서 좀 인상주의 회화의 원리라는 거를 프루스트 나름대로 지금 설명하는 거랑 지금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100몇십 년 전에 프루스트가 설명하는 대로 그런 장면인데, 거기 이제 사진이 드러나는 건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어떤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보죠. 세계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 나름대로의 어떤 사전 지식을 가지고 세계를 보는데, 사진기는 그런 거를, 카메라는 그런 게 없죠. 카메라는 그냥 파인더를 자기 주인이 갖다 대는 거를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선입관을 제거할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시선에 어떤 신선함이랄까, 순진함, 이런 걸 이제 주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그걸 참고한다는 것이 어떤 미술 혁신의 단초가 되는 것이죠. 프루스트의 관점에서 볼 때 사진이 회화에 준 영향, 사진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주 정확한 재현, 사실적인 재현이 아니라 시선의 발견, 우리의 인간의 시선을 새롭게 해줬다는 데 있다는 것이 핵심적이라는 것. 인간의 시선을 새롭게 열어주면서 어떤 현대 회화의 발전에 나름대로 이바지한다는 점을 프루스트가 빠르다면 굉장히 빠르게 통찰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삶을 배우다. 환상 속의 욕망에서 애도 너머의 각성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진이 어쨌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세계에서 꽤 많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제 소설의 주인공이 사진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 이런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이 사람 사진을 이제 사서 보는 건데요. 이 사람 사진을 사기 전에 주인공이 이 사람이 출연한 연극을 봤었어요. 근데 난생 처음 이제 연극을 봤거든요. 사진을 산다는 건 뭐예요?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내가 저 위대한 배우를 무대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놓쳤지만, 자, 내 우리 집으로 가져가서 나만의 공간에서 내 걸로 할 거야. 뭔가 사진을 소유하는 걸 통해서 피사체의 좀 일부를 소유하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근데 어떻게 보자면은 이게 자연관찰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데, 공작 부인을 직접 보는 것보다 그녀의 사진을 보는 것이 그녀를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걸 보는 나의 기억은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이렇게 사진으로 고정시켜서 관찰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게 될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보니까 이 게르망트 가문의 어떤 유전적인 특징이 드러나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봉들여서 쫓아다니는 일을 방구석에서 그 사람 사진 보는 걸로 대체를 한다는 게 뭘까 생각하면, 결국 좀 여기서 어떤 사진의 본질적인 특성 하나를 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라베르마 때는 인식을 했었죠. 사진이 시간 속에서 찍힌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찍히는 이게 여기가 중요할 수 있는데, 내가 사진에 찍히는 순간이라는 게 다른 모든 순간들처럼 흘러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찰칵하는 순간 거기에 담긴 나는 과거의 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과거 공작 부인의 이미지를 관찰하면서 마치 공작 부인이 언제나 이대로 있는 어떤 공작 부인의 이 시간 밖에 떨어져 나와서 존재하는 것처럼, 어떤 영혼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존재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처럼 상상을 하죠. 그렇지 않죠. 그냥 그날 하루 취한 포즈일 뿐이죠. 그래서 필립 듀부아라는 이제 사진 이론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진은 시간적으로 다소 가깝고 멀고 간에 원칙적으로 과거만을 보여준다. 당신이 촬영한 것은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진다. 보다 엄격히 시간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사진이 포착되는 바로 그 순간 대상은 사라진다. 사진에 찍힌 지시 대상의 이제 부재를 가리킨다는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 주인공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거꾸로 이 부재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죠. 근데 바로 그 측면에서 다음 장면에서 바로 이 부분이 변할 거예요. 자, 할머니 다시 돌아오면, 할머니가 이제 휴가지에서 사진 찍자고 한 게 죽음을 예감했기 때문이라고 했었는데, 소년이 그런 것 짐작도 못했겠지만 실제로 곧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의 곁에는 사진만 남습니다. 그 사진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애도하는 데 쓰일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등장하죠. 자, 우리가 죽은 사람의 사진을 곁에 둘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왜 곁에 두냐면, 마치 이 죽은 사람이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셔 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사진을 걸어놓거나 그 걸려 있는 사진에 말 걸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진 속에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렬하게 의식을 하려고 해요. 적어도 그렇게 의식을 하려고 이제 막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주인공이. 왜냐면은 그게 이제 할머니에 대한
이제 감정인 거죠.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날카롭게 아프게 느끼고 또 느끼고 그러면서 그렇게 애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진은 무조건 자신의 자리에서 지시 대상의 실존적인 부재만을 보게 한다. 필름 위에 보여주는 것은 결코 거기에 없다. 자,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사진 보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신다면 단지 이제 사진에 대해서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사진을 집요하게 응시하고 할머니의 부재를 되새기고 이러면서 좀 사진이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진실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생루가 찍어준 사진을 너무 바라본 탓에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런 그림처럼 응시하고 있을 때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자기 이름을 기억해내듯 병자가 성격을 바꾸듯 갑자기 이분은 할머니다. 난 그분의 손자다. 라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맞죠. 이분이 우리 할머니였지. 나는 이분의 손자였지. 사진 속에 있는 거는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의 어떤 흔적이고 자국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할머니는 내 안에 있는 거죠. 이제 저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버림으로써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장면, 알베르틴이라는 자기 이제 연인, 헤어진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나를 떠난 연인의 사진을 이제 보는 장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강연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사진이 사진에 찍힌 대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이거였죠. 사진이 발명된 이후로 아까도 잠시 그림 이야기하면서 암시를 드렸습니다만 가장 널리 펴져 있는 생각은 사진과 피사체가 닮았다는 생각이에요. 사진과 대상의 유사성이에요. 사진이 대상을 가장 정확하게 모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제 20세기 후반에 제가 이제까지 인용했던 모든 사진 인구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이 지세대상하고 닮지 않았다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이 유사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진이라는 거는 이 빛이 세상에 있는 빛이 피사체를 찍고 그 나온 빛이 다시 카메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화학적으로 혹은 전자적으로 고정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 안에서 그 피사체에서 방출된 빛을 흡수하는 그게 이제 사진의 본질이지, 유사성이라는 거는 그거의 효과일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진빨을 안 받는다. 실물과 사진이 매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미 유사성이라는 것이 제대로 얼마든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프루스트도 그래서 이 사진과 사진에 나온 실제 인간의 어떤 유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숙고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주인공하고 생루하고 각자 이제 자기 이제 애인이 있잖아요. 자기 애인 사진을 안 보여주려고 해요. 그렇게.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이 사진은 이게 얘 진짜 모습이 아닌데 상대방은 사진 보고 이래 별로 안 예쁘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을 계속해서 사진을 보든 그 사람을 보든 간에 그 사람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보게 되는데, 사진은 그런 관계를 모르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사진과 대상의 유사성이라는 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옛날에 찍혔던 사진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내 애인의 아주 오래된 사진에서 걔구나 알아볼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못 알아볼지도 모르는 거예요. 알베르틴이 최근에 찍은 사진에서 현재와 모습과 다르듯이 옛 시절의 모습과도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사진이든 실물이든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변했고 사진은 옛날의 그녀도 지금의 그녀도 충실하게 보여주지 않는 것 같다. 우리 그 연인이 지금 떠났는데 다시 이제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다시 데려오고 싶어서 자기 친구, 아까 그 사진 찍어줬던 생루라는 친구한테 우리 알베르틴 좀 찾으러 가죠. 그래서 사진을 주고 이렇게 생긴 애야 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과연 이걸 가지고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게 도대체 뭘까? 나를 떠난 애가 얘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녀와 가졌던 어떤 관계에 대한 상념에 막 빠지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살아오면서 사진에 절대로 담기지 않는 뭔가를 막 쌓아왔죠. 그걸 이제 프루스트는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된 감각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감각들은 당연히 시각적인 것들만은 아니고 사진에 나오지 않죠. 그것들을 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진은. 생루는 알베르틴의 사진 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이 우리 주인공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진은 말해주지 않죠. 그럼 우리 주인공은 그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사진은 이렇게 회상을 불러일으키는 마들렌 같은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마들렌의 맛과 지금의 마들렌의 맛이 같았다. 이것이 이제 기억을 하는 건데 지금 보는 사진과 옛날에 봤던 그 모습은 같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회상을 했을 때 그 어떤 회상의 도착점이 사진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진 이미지와 대상의 유사성이 아니고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든 계속 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동일성이죠. 아무튼 주인공이 그래서 뭔가를 지금 이 사진 체험들을 통해서 배워나간다면은 사진이라는 매체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이론적인 미학적인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사랑하는 타인이 내 곁에 없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마지막 권에서 우리 주인공이 어떤 계시를 받고 문학 작품을 하나 써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이제 문학 작품이란 어때야 되는가 하고 막 길게 논설문을 갑자기 쓰는데 몇십 페이지 정도 쓰는데 그 중에 이제 사진 이야기가 나오죠. 사진이 이게 어쨌든 중요하게 검토를 프루스트한테는 해봐야 될 대상인 것이 이제 이 주인공이 쓰려고 하는 글은 어떤 거냐면은 주인공의 기획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고 살아버린 삶을 글쓰기로 다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작업인데 그 사진하고 어쨌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나타난 문학론 속의 사진을 이제 기억하고 인상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까 손텍이 프루스트가 사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고 주장할 때 이제 근거가 될 만한 부분이 바로 이 되찾은 시간인데요. 어떤 사람을 회상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사진이 방해가 된다던가 자기가 머릿속으로 어떤 스냅 사진 같은 걸 찍어놨는데 찰칵 어떤 광경을 내 마음속에 사진처럼 담아놨는데 그게 뭔가 그 장소에 대해서 어떤 진실을 얘기해주지 않는다던가 무슨 사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나는 기억 속에서 다른 스냅 사진, 이게 이제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스냅 사진입니다. 그것이 기억이 베네치아에서 찍었던 몇 가지 스냅 사진을 꺼내보려고 했지만 베네치아라는 낱말이 머리에 떠오르기만 하여도 내 기억은 사진 전람회처럼 권태로운 게 되고 말아. 별로 사진 전람회가 권태로운 이유는 뭘까요? 사진이라는 것이 어떤 프루스적인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능력도 없고 그 사진 자체가 좀 권태로운 재미없는 피상적인 매체라서 그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정확히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고요.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전람회가 권태롭다는 이야기는 사진을 굳이 전람회에 걸어놓기 때문에 권태로운 것이 아니냐. 사진은 전람회에 걸어놓고 보는 물건이 아니지 않느냐. 이 구절을 보면서 사진에 의해 나온 이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사적인 경험에 속하는 사진들이 있고 공적인으로 활용되는 사진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진의 사적인 활용, 사진을 어떤 자기 삶의 이야기라는 맥락 속에서 계속 붙잡아 두는 거. 그것이 이제 존 버거 생각에는 사진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도 좀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가 흘러가는데 알베르티나 이런 사람들 사진을 보는 장면이 보여주듯이 내 삶의 이야기에서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시선, 내 삶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는 그런 시선은 사진에 반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정신적인 스냅 사진이라는 말이 아까 이제 나왔었는데요. 예. 기억이 찍었던 스냅 사진이라는 게 이게 사실 정확한 비유가 아닙니다. 순간의 이미지를 그냥 마음에 딱 담아두는 거라고 하는데 사진 찍는 거는 뭐 그런 거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디지털 카메라가 아주 일상화된 지금이라면은 사실 또 잘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프루스트 시대의 사진은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죠. 자, 셔터를 찰칵하는 순간 포착된 어떤 장면이 있어요. 내가 파인더를 보고 있는 그 장면이 그 자리에서 이미지가 됐냐? 그렇지 않죠. 필름을 맡겨서 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스냅 사진 찍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은 프루스트는 이 현상이라는 것이 사진에서 굉장히 본질적인 전차라는 거를 사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름 카메라가 이미지를 저장하는 순간하고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시점 사이에 어떤 시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현상이라는 절차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필립 디부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기에 포착된 잠재적인 이미지와 우리에게 돌아온 실제 이미지 사이에 어떤 시면이 있다. 그 시면이라는 것이 꼭 어디 인화에 가서 어디 필름 카메라가 아니라도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어떤 사진 이미지가 어쨌든 한번 어두운 곳에 들어갔다 나온 이미지인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을 때 셀카 한 번 찍는 사람 있습니까? 분명히 내 파인더에는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가 있고 그걸 눌렀지만은 내가 파인더에서 보던 이미지하고 나온 거는 아무리 그 자리에서 봐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번 찍잖아요. 어쨌든 찍어야겠다 하고 우리에게 돌아온 이미지 사이에 어떤 격차라는 거가 늘 있게 마련인데 이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진을 그래서 이미지를 그냥 저장하는 행위라고만 간주를 한다면은 그거는 사진은 뭐 기억의 풍요로움에 비할 바가 없는 그래서 문학 창작의 이제 뭐 모델도 못 되는 이런 거지만은 사진 이미지가 이렇게 어떤 시면을 한번 건너서 우리에게 돌아온 이미지다라고 파악을 하면 이거는 프루스트한테서도 어떤 창작의 모델로 될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이제 나온 개념이 인상인데요. 프루스트한테 글쓰기의 원천이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만은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있는 어떤 현재의 인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프루스트한테 기억 못지않게 중요한 창작의 출발점인데 인상이란 말은 이제 그런 거죠.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아니고 어떤 외부 대상이 외부 세계가 나한테 딱 한 번 이례적으로 경험이 되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이게 글쓰기의 출발점이라는 거. 우리에게 고유한 인상이라는 개인적인 기반이 제거되어 있다면 누구나 똑같은 것밖에 나오지가 않고 그것은 어떤 문학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 어떤 거냐면은 프루스트 예술의 원천으로서 어떤 인상을 다시 자기가 받은 인상을 글로 표현하는 그런 기획은 있을 때 거기서 인상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한번 하는 어떤 그 경험의 내 경험의 개별성, 내가 본 순간, 내가 그 순간 본 대상의 유일함, 한 번밖에 없는 어떤 성격, 그리고 그 대상과 마주치는 우연성, 이런 겁니다. 완전히 개별적이고 한 번밖에 없는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인상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것이고 지식이 아니라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글쓰기라는 거라고 하면은 근데 그 어떤 경험의 개별성, 내가 본 순간의 유일성, 어떤 마주침의 우연성, 롤랑 바르트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사진을 찍는 순간을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사진이 재현시키는 무수한 것들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현상이다. 즉 사진은 실존적으로 다시는 되풀이될 수 없는 것을 기계적으로 재생시킨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으로서 다가오는 이미지가 있고 그것을 다시 그렇다면 꺼내서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 그것이 사진에선 현상일 것이고 작가에게는 글쓰기인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진 현상이라는 것이 창작의 은유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된 삶, 마침내 발견되고 밝혀진 삶,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낸 유일한 삶, 그것은 문학이다. 어떤 뜻으로는 예술가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삶, 그 삶을 하지만 그들은 보지 않는데 하지만 예술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자신이 어떤 받아놓은 인상을 밝혀내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는 쓸모없는 그 버린 무수한 필름들로 뒤죽박죽이 되고 그것을 현상하지 않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되찾은 시간에 나타나는 사진의 비유들도 이제 좀 정당하게 평가를 하고 싶으면은 이것들을 다 좀 잘 연결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둘 모두 개인적 경험의 어떤 개별성이라는 주제와 관계가 있고, 그래서 문학은 내 경험에 내가 해본 어떤 한 경험의 그 유일성, 개별성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진을 하나씩 어둠 속에서 현상해 나가듯이 우리는 개별적인 인상을 재창조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보면 사진 현상의 비유라는 게 프루스트한테 나름 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루스트를 아마 읽어보신 분들, 1권을 읽어보신 분들은 1권의 마들렌을 보면서 이제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 있죠. 그러니까 사진을 인화를 옛날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암실에 들어가가지고 어둠 속에 들어가세요. 어떤 액체가 있잖아요. 물 속에서 차츰 이미지가 천천히 떠오르죠. 그러면 사진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마들렌 과자 한 조각을 맛보고서는 어둠 속에서 사진이 천천히 떠오르는 암실하고도 비슷하지 않은가. 분명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발딱거리는 것은 그 맛과 연결돼요. 근데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멀리서 너무도 희미하게 몸부림치고 있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휘저어놓은 색채들에 포착할 수 없는 어렴풋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이 그 옛 순간이 내 선명한 의식의 표면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 마지막 부분이죠. 프루스트의 세상 보기와 동시대의 사진. 폴 나다르, 에우젠 아제, ዣ크 앙리 라르티크. 제가 이 연구를 하기 전까지 이게 프루스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사진이라는 주제로 흘러 들어오게 됐지, 이 사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별로 잘 아는 게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처음으로 접해나간 세계, 처음으로 좀 알게 된 세계를 좀 섣부르게 나누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프루스트가 살았던 세계, 즉 1900년 전후의 파리를 기록했던 3명의 프랑스 사진가를 소개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루스트가, 이 3명의 사진가들이 좀 프루스트가 포착했던 당시의 어떤 현실, 당시의 세계 모더니티의 서로 다른 면모들을 보여주기도 할 테고요. 또 프루스트의 글이 우리에게 이 사진들을, 이 사람들의 사진들을 이들이 살던 그 세계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보는 그런 방법을 좀 일러주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1898년에 파리의 길거리에서 찍은 노래하는 사람과 이제 악기인데요. 음악 나오는 표정이 참 좋습니다. 폴 나다르, 에우젠 아제, ዣ크 앙리 라르티크라고 있습니다. 폴 나다르라는 사람은, 이 나다르라는 사람은 아마 사진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들어보셨을 수 있는 나다르라는 사진가가 있습니다. 19세기 최고의 초상 사진가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 예명이죠. 원래는 펠릭스 뚜거나숑이라는 사람인데 나다르라는 예명을 썼는데 그 아들이 사진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예명도 물려받고, 또 아버지의 스튜디오도 물려받고, 아버지의 고객들도 물려받았죠.
그래서 당시 아주 유명한 사진관에 운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아주 천재적인 뭐 사진가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당대를 대표하는 이런 사진가 중에 한 명이었고 사진관 운영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프루스트의 시대에 정확히 프루스트 시대에 활동했다는 점에서 참고를 할 만한 사람인데 프루스트와 그 프루스트의 가족들도 여러 차례 이 폴나다르의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곤 했어요. 그리고 뭐 각 작가 주변 사람들, 당대 예술계, 뭐 사교계 명사들 다 이제 폴나다르의 정기적인 고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프루스트가 자기 지인들 사진 같은 거를 되게 열심히 또 수집을 했었는데, 게르망트 공작 부인 사진 모으고, 라베르만 사진 모으듯이 자기도 되게 그 주변 사람들 사진을 좀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있었는데, 폴나다르의 사진을 많이 소장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소설 쓰면서 써먹죠. 왠지 내 소설의 이 인물이 게르망트 공작 부인이 생루가 내 친구 쟤랑 비슷한 좀 측면이 있는데 그 사람의 뭐 눈빛이 어떻고 이렇게 좀 자료로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의 중요성이 이제 프루스트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폴나다르 아카이브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긴 했었는데 특히나 이제 프루스트 소설의 등장인물이 당시 파리의 프루스트 주변 혹은 당시에 이제 뭐 파리 상류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을 실존 인물들을 모델로 하고 있는 모델하는 그런 소설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 등장인물은 사실은 그때 살았던 뭐 라베르마라는 사람은 그때 당대 최고의 배우 사라 베르나르라는 사람을 그냥 모델로 뺏겼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한테 폴나다르의 사진집은 아주 이제 재밌는 자료가 되겠죠. 거 봐. 이 등장인물이 여기 나오는 이 사진하고 닮았잖아. 닮은 경우도 있고 전혀 닮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존 인물들을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실존 인물들의 흔적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주 뭐 권장할 만한 독서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프루스트 자신이 이제 그렇게 읽는 거에 굉장히 반대를 했죠. 왜 거기서 실존 인물을 찾아내려고 하냐? 나는 내 인물을 작가로서 새롭게 허구적으로 창조를 했다라고 자기는 열심히 줄기차게 이제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프루스트가 창조한 인물들과 프루스트의 곁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자꾸 비교를 하려고 했죠. 그랬었는데 이제 폴나다르 사진이 오늘날까지 그래도 좀 회자가 되고 학계에서도 얘기가 되는 이유는 아마도 롤랑 바르트 때문일 겁니다. 롤랑 바르트의 사진이론서 오늘 한 얘기에 사실 배경에 많이 숨어있는 책이죠. 밝은 방이 1980년 초에 출간이 됐는데 그때쯤에 이제 바르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 일하던 이제 콜레주 프랑스라는 교육기관에서 프루스트와 사진이라는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개강을 하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미나 못 열고 바르트 세상을 떠나요. 그랬는데 그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초고가 발견이 됐고 출간이 됐고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롤랑 바르트 소설의 준비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강의 소설의 준비라고 해가지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이제 바르트가 어떤 세미나를 하려고 하면 제가 조금 약간 엉뚱한 세미나를 기획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폴나다르가 찍은 프루스트 주변 사람들의 사진을 그냥 띄워주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뭘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막 역사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어떤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어떤 등장인물, 어떤 실존 인물하고 등장인물을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증거들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진을 어떻게 보자면 사진을 가지고 작품을 본다기보다는 작품을 가지고 사진을 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죠.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미지, 우리가 함께 보려는, 그가 함께 보려고 했던 이미지, 사진들은 중독, 매혹, 즉 이미지에 대해 고유한 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세미나의 목표는 지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을 하나의 세계에 중독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진들에 그렇듯이, 그리고 프루스트가 그 원판 사진들에 대해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프루스트를 되게 좋아하신다, 만약에 프루스트를 사랑한다면, 바르트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 사진들이 여러분들을 매혹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프루스트를 읽을 때 그 즐거움이 사진 볼 때의 경험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기 때문이죠. 몽테스키우 백작 하고 샤를 아스, 이 소설의 아주 주요 등장인물인 샤를리스 남작하고 스완이라는 사람의 모델로 보통 지목이 되는, 모델로 지목됐다고 해서 막 프루스트한테 굉장히 막 화나고 이랬던 사람인데, 뭐 그렇긴 하지만은 사진들하고 이 프루스트 소설들 사이에, 이 사진들하고 프루스트 소설 사이에 어떤 역사적인 실증적인 관계를 뭐 밝힐 수 있냐, 그런 거는 아니죠. 여성들의 사진입니다. 그레필 백작 부인이라는 사람은 아까 이제 우리 게르망트 공작 부인 사진 보신다면 그 동일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스트라우스 부인, 당대 이제 19세기 말에 패션을 어떤 의미에서 재밌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런 초상 사진들, 뭐 좀 이 연출이 너무 좀 보이는 그런 초상 사진하고, 물론 프루스트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의 가까운 세계, 프루스트가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아갔던 세계이긴 한데요, 그런 사진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진 세계를 보여준 사람이 에ugène 아제입니다. 지금 오늘 제일 많은 보신 게 에ugène 아제 사진들이었고, 우리 청중분들도 아제 사진 나올 때 약간 기록을 해두시려는 것 같았는데, 발터 베냐민 이후로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당대 이제 생물연도가 이렇게 됩니다. 1857년부터 1927년까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진가, 유럽 사진가로 에ugène 아제를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에ugène 아제 이후에 사진이 진짜 좀 예술로 정립이 되는 시기는 그건 좀 이제 프루스트의 나중 시기인 것 같아요. 스티글리츠 이후로 사진의 예술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시기는, 이 아제는 자기가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사람인데요. 하지만은 당대 중요한 사진가고 훌륭한 예술가로 많은 사람들이 뽑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프루스트는 하고는 대조가 많이 됩니다. 둘 다 이제 뭐 불문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들레르에서 베냐민으로 가는 어떤 길, 경유지로 아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프루스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둘은 굉장히 달라서 어떤 뭐 미적인 감각이라든가 계급적인 위치라든가 뭐 주요 이제 다 파리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주요 소재로 삼는 것이라든가 자기 작업이 어떤 의미를 하는 건가 있는가에 대한 의식,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 등등 모든 면에서 사실 아제랑 프루스트는 같이 놓고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기록하고 있는 세계가 뭔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의식, 자신들은 사라져가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의식이 두 사람 모두에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제 사진 보면서 프루스트 생각날 때가 있고요, 프루스트 읽으면서 이거 아제 사진에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좀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럴 때 우리를 파고드는 어떤 감정이 있다면 뭔가 무상하구나, 다 사라지는구나, 이런 세계구나, 무상감일 겁니다. 에ugène 아제는 굉장히 이제 아주 방대한 작품 세계를 남긴 사람이고, 그런데 보통 이제 제일 유명한 부분들은 좀 현대화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가는 전통적인 파리의 마지막 풍경, 이런 걸 기록한 사진가라고 보통 얘기들이 좀 됩니다. 이제 베냐민 덕이기도 하고, 그리고 프루스트 또한 전통적인, 특히 이제 상류 사회라고 할까요? 사교계 이런 거의 소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프루스트가 세상의 이야기다. 유년기의 어떤 터전과 꿈과 이런 거를 다시 찾아서 세월을 거슬러 오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지만 그 소설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그 시대, 그 세계가 끝나간다라는 뭔가 우울한 감각이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세상을 동경했고, 나는 어떤 세상에 저기 속해서 살고 싶고,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런 세상은 커보니까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냥 그 우울과 막 향수에 빠져가지고, 다 이제 세상이 말세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각성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얘기를 해볼 텐데, 이제 베냐민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제의 공적은 대상을 아우라에서 해방시키는 작업에 있다. 라고 했는데, 이제 프루스트도 뭔가 과거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시점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막 어떤 굉장히 꿈을 품고 혹은 어떤 짝사랑에 막 벌벌 떨면서 가던 공원이 있고,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 다시 가봤더니 너무나 황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장소 자체가 변해서기도 하고, 그 자신이 내가 보던 대상들의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일어서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내가 그게 품고 있던 꿈과 믿음이 사라진 어떤 아침의 풍경, 이런 거를 참 아제가 잘 잡아내는 게 있죠. 그래서 프루스트와 아제의 어떤 시적인 면모들이 묘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앞으로 저도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전달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작품들, 이게 아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일 겁니다. 아제를 초현실주의자들의 선구자로 인정을 좀 이제 거론이 되게 해준, 일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생클루 공원, 소공원. 마지막으로 ዣ카옹 락디가라는 사람은 뭐 주제나 스타일 양면에서 굉장히 이제 프루스트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사진가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프루스트와 비슷하게 아주 뭐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7살 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굉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소년 시절에 막 찍어놨던 사진들이 노년기에 이제 재발견돼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 이제 1차 대전 전에 소위 베레포크라고 하는 되게 프랑스에 좋았던 시절에 소년이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다 세상 만사를 신기해하고 휴양지 놀러 다니고 한가로운 사람들 관찰하고 기술 문명이 새로운 어떤 발명품을 제공하면 그것 되게 또 재밌어하면서 주목하고, 이런 것들도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화자가 추억하는 풍경을 굉장히 정말로 닮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진이. 그렇지만 라르티그는 삶을 더 이상 프루스트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왔다는 게 아닐까, 프루스트의 시대가 정말 끝났다는 걸 증언해 주는 사람이 지금 프루스트보다 23살 어린 이 라르티그가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프루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죠. 자기가 어렸을 때 사라진 세계가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지만 정말 뭐 어떤 기적 같은 기억의 축복이 있지 않는 한 완전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세계. 사진을 봤자 그런 세계를 어떻게 글쓰기로 재창조하고, 그걸 뭐라고 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이제 소년 라르티그는 7살 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 프루스트와 같은 시대, 이 프루스트 시대에 자기가 살았던 소년기를 실시간으로 계속 기록하고 다니는 거죠. 계속. 정말 이 책장을 다 채울 만한 앨범을 평생 찍은 사람인데, 라르티그 그걸 다 정리해 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세계는 어린 시절의 세계라는 건 그럼 잃어버린 것일까? 그 사람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일까? 잃어버릴 수 없는 뭔가가 됐을까? 잃어버린 시간, 삶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과거의 사진이 현재를 완전히 포화시키고 있는 세계에 왔으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바르트가 처음 인용한 글에서 이제 과거 사진으로 인해 과거는 현재만큼 확실한 것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진은 인간이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연구하여 바꿔놓은 매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프로스트는 사진이 보편화되기 전에 시간 개념, 과거라는 거는 흘러가면은 그것을 되찾기를 위한 어떤 도약이 있지 않는 한 잃어버린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그리고 가끔씩 건지게 되는 사진이라는 것은 그 과거를 제대로 반영하는, 과거를 제대로 우리에게 돌려주는 매체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프루스트식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사실 프루스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진과 함께, 사진이 프루스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더 보편적인 매체가 된 것과 함께 불가능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으로 그런 거를 깨닫게 해주는 첫 번째 사진가가 너무나 프루스트랑 비슷한 어떤 감성을 가진 사진가라는 점입니다. 라르티그의 이 천진하고 행복한 사진들. 그래서 이 프루스트 이후로 이 프루스트적인 글쓰기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매체미학이라는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한번 강의를 듣게 되었고, 생각보다 문학적인 부분이 많아서 문학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사진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좀 방향적으로 되게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의문이라기보다는 한번 의견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사진이 포착하는 그 순간 대상이 사라진다, 또 사진은 사진에 찍힌 지시 대상의 부재를 가리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진과 대상의 관계의 본질이 유사성이 아니라 결국 동일성이다 라는 결론까지 갔었는데, 그렇다면 그 사진에 찍힌 대상은 결국 대상과 동일한 그런 존재자가 되는 건데, 그 사진이 찍히는 순간 바로 그 대상이 사라지고, 왜냐하면 사진은 순간을 담기 때문에 그 전후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과, 그 사진이 가지는 그 사람을 찍었을 때 그 사진과 그 사람과 그 사진 속의 사람이 가지는 동일성은 그러면 유지가 될 수 있는가? 그 부재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성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동일성과 다르게 이해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매체미학 관심,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분들이 들으러 와주신 셈입니다. 이제 매체미학 사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문학 연구를 하는 쪽에서도 많이 이제 참조를 하고 있죠. 참조를 하고 있고, 프랑스 어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참고하고 좀 따라가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매체미학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문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의미, 좀 그런 문제를 풀어본 이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일성에 대한 것은 너무나 좀 중요한 점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좀 이 동일성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진에 찍힌 사람의 동일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고, 네. 앞으로 가볼까요? 뭘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네. 그러니까
듀부아가 여기서 없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이 이제 없어진다고 했을 때는 꼭 예. 사진에 찍혔던 그때의 나라는 거는 없어진 것이고 사진에 찍힌 것이 결국 계속해서 그대로 있지 않게 된다. 는 것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사진에 찍혀 있었을 때 그때 나 사진에 찍힌 어떤 대상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진에 찍힌 대상이 사진에 찍히고 나서 살고 있는 어떤 시간 사이에는 분명히 단절이 있다는 것이고 예. 그런데 그 단절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우리는 연속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단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생루처럼 혹은 아까처럼 아니다. 그때 정말 이게 그 사진에 나온 어떤 모델하고 그 사진하고 그 사진의 모델이 이거는 다르다. 뭐 이거는 뭐 분리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사실은 하지만은 어쨌든 같은 사람이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게 좀 양면을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같은 사람으로서의 동일성이 있는 것이고 이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보는 사진은 나야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 두 가지 양면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덕분에 좀 더 저도 논리를 좀 다듬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불어불문학과 장수민입니다. 일단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먼저 질문은 이제 2장하고 관련된 질문인데 제가 제대로 파악한 게 맞다면 이제 그 사진의 대상이 되는 4가지 인물이 있지만 이거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배우의 사진과 게르망트 부인의 사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머니의 사진과 알베르틴의 사진, 이렇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전자에서 보이는 그 화자의 반응과 이제 후자의 인물의 사진에게서 보이는 화자의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그 후자가 훨씬 더 좀 풍부한 인상을 전달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사진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배우하고 자기가 짝사랑한 사람은 이제 동경에 대한 대상이죠. 계속 둘 다 제가 지금 다 자기 곁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사실 말씀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다르죠. 이거 자기가 아직 다가가지 못한 동경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은 3번, 4번은 이제 할머니하고 알베르틴은 상실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 사진이 없더라고 해도 이미 굉장히 통렬하게 느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는 보게 됐을 때 이제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이 사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사진의 어떤 본질을 이해하겠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키워드가 부재라는 것을 왜냐하면은 부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진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대상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뉘는 것 같고요. 예.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요약해 보면은 프루스트의 예술관에서 사진을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그것은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사진이 어떤 매체의 고유한 논리가 있을 것이고 그
사진 매체 고유한 가능성이라는 거를 이제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이제 사진을 예술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프루스트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제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1880년대 90년대 이제 뭐 픽토리얼리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뭐 유명한 이제 스티글리츠라든지 앙드레 케르테스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 이제 사진 예술의 역사라는 것이 시작되고 있는 어떤 흐름이 프루스트의 시대에 분명히 태동하고 있었지만은 프루스트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접한 것이 있느냐고 하면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프루스트가 생전에 봤고 경험해봤던 사진은 나달의 사진이지 아제나 라르티그는 몰랐습니다. 둘 다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라르티그가 아까 보신 사진 중에 프루스트 아는 뭐 지인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의 어떤 예술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에도 물론 사진은 예술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었지만은 거기서는 그것이 아주 설득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웠던 그런 뭐 이제 사진 매체의 역사에서는 또 그런 위치에 이제 있는 것 같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사진이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뭐 제가 아까 이제 정말 가설적인 수준입니다만은 사진이 권태로운 것이 아니라 사진 전람회가 재미없는 것이다. 사진은 전람회에 놓으라고 있는 물건이 아니다. 집에 가져가서 그런다고 할 때 이것은 예술 작품을 보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로 사진을 봐야지 사진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캐낼 수가 있고 사진과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예술 작품으로 일단 보려고 해서는 좀 안 될 거다라는 논리가 그래서 여기저기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사진 작가 세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폴 나다르가 프루스트가 그래도 영향을 받은 사진 작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래도 알고 있었던 사진 작가? 일단 여기 사진 작가라는 말에 대해서 과연 프루스트는 사진의 그런 오서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아직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웠던 세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프루스트는 폴라들의 충실한 고객이었죠. 근데 폴 나다르와 외젠 아제의 제일 큰 차이가 초상 사진을 찍었다면 그 나다르가 아제 같은 경우에는 풍경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아제가 하는 거는 파리의 마지막 풍경을 기록한 것이었고 그게 프루스트의 무상감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초상 사진과는 확실히 결이 다른데 그래서 벤야민 같은 경우에는 아재에 오면서 그 어떤 제의가치적인 그런 면이 사라지면서 아우라가 좀 사라졌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아우라가 사라졌으면 어떻게 보면 그 무상감과 관련된 것도 감상할 때 있어서 좀 그냥 전시 가치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냥 기록적인 의미가 좀 강해지지 않는가, 풍경을 그냥 단순히 기록하는 부분에 좀 강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루스트의 무상감과 과연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일단 그렇죠. 정말 다른 소재를 다뤘다는 점. 이제 폴라르도 그렇고 프루스트도 사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폴라르는 당연히 이제 초상 사진가고 프루스트의 세계를 했던 아제는 놀랄 만큼 사람 사진을 안 찍는 뭐 그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수만 장 찍었는데 사람 나오는 게 2%가 안 된다는 그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람 사진 안 찍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아제가 유명해진 것들 많이 거론되는 작품들은 이제 사람이 나오지 않는 도시 풍경이었죠. 그 다음에 그 도시라는 것도 참 되게 같은 파리라는 도시의 다른 면을 이제 잡고 있고, 프루스트는 혹은 나다르는 그래서 그렇게 극히 다른 세계를 다루고 있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어쨌든 사라진 세계를 이제 기록을 한다라는 이야기들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사라지려가는 대상들이기도 하고 그 대상들로부터 그냥 사라져가는 거를 어떻게 기록하느냐의 문제에서 이제 말씀하신 아우라를 벗겨내는 그런 작업이 충분히 프로테스탄트에서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무상감이라는 게 지금 1번 키워드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넘어가야겠죠? 네. 그리고 정말 좀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주로 그리던 이런 거와 이 도시 풍경과 혹은 프루스트가 보여주는 인간 군상이 아니고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자꾸 지금 공연 풍경을 이렇게 넣어놓은 게 프루스트한테도 이런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도시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황량한 풍경에 대해서 프루스트도 그릴 때가 있는데 너무 그 묘사가 굉장히 비슷해 보인다는 점.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무상함의 감정도 있지만은 그것이 말씀하신 아우라를 겪어내는 작업에 들어있는 어떤 각성하고 사실 양립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어떤 시선의 양면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첨언하면 제가 무슨 몇 년, 2-3년 전에 무슨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진하고 그림을 한번 이거는 무슨 학술적인 미학적인 높은 어떤 관점이나 훈련을 받아서 배워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진하고 그림하고를 한번 내가 보면 그림은 작가가 너무 막 독재를 부려요. 지가 막 딱 지관점을 넣어서 해석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사진은 그 안에서 그 안에 찍힌 대상이 막 얘기를 하는 그리고 실제로는 그 사진인 자체가 그 우연이지만 그 안에서 이 무수히 많은 그 사실 은유와 환유와 제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복장 하나만 갖고도 딱 보면 저 사람은 옷이 보안이 안경을 썼으니까 이 지식 다루는 일을 한다든지 그걸 해석하도록 이끌어가고 스스로 그 대상 자체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내러티브 관점으로 놓고 볼 때에 그걸 기술적으로 그대로 보냈냐 안 했냐는 그 솜씨로 볼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걸 담아내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 스토리가 뭐냐 재창조하려고 하는 엮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어내려고 하는 게 뭐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사진은 오히려 훨씬 그 점에서 사진이 갖고 있는 그 작가의 그 개입하는 것 관계없이 더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인터프리테이션에서 그러면서 또 다른 인터프리테이션을 요구하는 이제 그 측면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 점에서 좀 다르지 않냐 이제 이 사진도 스스로 그 무수히 많은 내러티브를 스스로 담고 있는 아까 파리 보여줬는데 뭐더라 계단 계단이나 이런 걸 보면 무수히 많은 얘기를 지금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 시절을 이 안에서도 이제 그 점에서 놓고 보면 그걸 단순히 이 기계적 그러니까 벤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여기 보면 잃어버린 시간이 가능할까라고 할 때 이거 자체가 실제로 어두운 방을 지나가 나오니까 그 자체도 이제 모방이 제한이 말을 못한다고 인정을 하고 그 미메시스는 끝났다라는 그 얘기 같고 이제 잃어버린 시간이 가능할까라고 할 때는 이거 스스로가 얘기하고 그 얘기는 보는 이가 만들어 가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진이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프루스트가 사진을 예술이라고 생각했든 안 했든 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틀어드린 사진을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면 사진이라는 매체가 저자의 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있고 찍힌 대상이 있고
그걸 보는 이제 사진을 관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뭔가 지시 대상하고 그 보고 있는 사람 사이에 대화가 일어나 있고 거기에 어떻게 보자면 저자는 숨어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저자의 위치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사진일 것이고요. 그게 그렇게 보자면은 이제 뭐 그렇게 예. 되면은 이제 우리가 내가 김조선을 그래서 디스커션을 편하게 하면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 여기 찍힌 그 과정이 암실로 들어가는 사이에 0.몇 초, 뭐 빛이 들어오는 이 순간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 여기 찍힌 것과는 동일하지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고 이미 다른 대상이 돼 존재적으로 그렇다고 얘기 하는 순간 이제 그 관점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증명력, 동일성이라는 부분은 딴청으로 설명하는데 그 동일성은 어떻게 확보되느냐? 사실은 이것들이 스스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지금. 멘트를 가지고 있고 그 시간을 끌고 물고 돈다는 거야. 예. 이 안에 시간이 어떻게 물려 들어와 있는지, 그 과거가 어떻게 물려 들어왔는지, 과거가 어떻게 그 붙들려 있는지, 어떤 형식, 어떤 이 메타포나 비유나 어떤 대상을 통해서 드러나는지 그 포인트가 소위 이 그림 사진 하나 안에 들어있는 즉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복원 문제는 사실 예. 이것 자체가 이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여기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때문에 다른 존재로적 그 동일성 아이덴티티 예. 문제에서 사실 그거 관계없이 그러니까 전화기로 들어오는 소리에서 저렇게 아무리 봐도 안 되지만 소리는 다르거든. 예. 그 점에서 이제 소위 그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기원전 6세기인가 5세기에 그 호라티우스가 있는 거기도 하고 우트 포에마 픽투라 우트 픽투라 포에스에서 시는 노래는 그림처럼 그림은 음악처럼 이 바라는 간에 그것도 순간이거든. 그 포착된 것에 대한 정반대의 것도 있는데 그 점에서 이제 프루스트의 글쓰기 종류도 거꾸로 음악처럼 한 문장 한데 그려준 그 디스크립션하는 그 씬이 실은 음악처럼 전체 스토리를 물고 있는 그걸 읽어내는 그 재미 아니냐 그 점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실 빛이 들어오는 실존적 그 사에서는 이 동일성 문제가 아니고 그 동일성은 딴 차원에서 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증명사진 사진 보고 이게 사람 똑같네 가지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지만 이 사진과 관련해서 어떤 그 이벤트나 케이스를 사건을 놓고 카우사를 놓고 보면 그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그 무성감으로 갈 수 있냐? 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이제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거랑 통할 것 같아가지고 결국 그 사람의 동일성을 구성한 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요. 그거를 내가 구성한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내가 확인할 이 사람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동일성은 이야기를 통해서 구성된 것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겠죠. 일단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냐면 사실은 이 사진 등장한 것까지 역사관부터 우리 이건데 실제 그 역사에 그 팩트 맞냐 맞나 그래서 벤시밀레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 근처에 제발 가야 된다 아니다 뭐 이제 뭐 역사는 트락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요거 실제 겪었던 사건들 보면 우리가 가져오는 것들은 극히 단면에 불과한 이미지가 않고 싸우는 거거든. 그 점에서 이제 이 구성 자체 행위에 대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한번 그 근본적인 이 물음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여서 이제 이 프루스트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확 바뀌어버린 이제 그 자기 의미를 찾아가는 방식 이 이제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이 선생님과 나는 재밌게 들었던 하나였어요. 제 생각으로는 뭐 지금 저희가 시간을 15분 30분을 넣었었어. 그래서 이 정도면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마지막 한 마디만 하시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뭐, 긴 시간 정말 경청해 주셔서 그리고 좋은 질문들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좋은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